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 출전했던 한국 국가대표 김소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대학교 물리학부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학창시절 한국물리학회에서 주관하던 여러 물리 대회들에 출전했던 것들이 물리학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가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탄성 복원력을 받는 궤도 운동 문제입니다. 궤도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운동량을 도입하는 게 편리합니다. 각운동량은 위치 벡터와 운동량 벡터의 외적으로 주어지는데요. 어떤 입자가 궤도 운동을 할 때 궤도 평면을 생각해 보면은 원점으로부터 힘의 중심점으로부터 입자의 위치까지 나타내는 변이 벡터와 입자가 가지고 있는 순간 속도 그리고 거기에 평행한 입자의 운동량 벡터 둘 모두 각운동량 벡터의 수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운동량 벡터는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궤도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주어짐을 알 수 있고, 이는 이제 입자까지의 위치 벡터와 입자의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되는 입자의 순간 속도 벡터와 둘 다 수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운동량이 만약에 보존된다고 하는 것은 입자의 궤도 평면이 변하지 않고 일정함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때 각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을 계산하면 각운동량이 보존되지 않는지 주어진 힘에 대해서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L의 시간 변화율은 R의 시간 변화율과 P의 시간 변화율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R.은 V이기 때문에 V와 P는 서로 이제 평행해가지고 외적하면 0이 됩니다. 이때 R과 P의 경우에는 이제 P를 시간 미분한 게 F죠.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니까 R 크로스 F가 돼서 얘는 토크가 됩니다. 토크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런 꼴을 우리가 중심력이라고 하죠. F가 마이너스 K R의 R 햇 이런 꼴로 주어질 경우에는 입자까지 힘의 중심으로부터 물체까지의 변이 벡터와 그다음에 이제 힘의 방향이 서로 반평행하기 때문에 외적하면 0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토크를 만들지 않는 중심력장의 경우에는 각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 0이며 L은 보존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각운동량이 변화하지 않고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각운동량의 방향도 유지되고 궤도 평면의 위치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궤도 평면의 법선 벡터 각운동량의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중심력장을 받는 임의의 중심력장을 받는 임의의 물체는 항상 초기 조건에 무관하게 하나의 평면을 그리는 궤도를 그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점질량의 운동은 직선 또는 평면을 벗어나지 않는다.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 같은 경우 특정 이제 속도나 위치에 초기 조건을 주었을 때 이런 꼴에 선형 복원력을 주면은 운동방정식의 경우 가속도 곱하기 질량은 마이너스 kx 꼴의 복원력이 됩니다. 이런 걸 만족시키려면은 위치의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이 자기 자신 꼴로 나와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시험해는 사인과 코사인 꼴로 주어지는 조화함수 해가 시험해가 됩니다. 이런 해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였을 때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배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운동방정식에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k가 되어서 k는 m 오메가 제곱, 오메가는 루트 m분의 k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조화함수의 주기는 2파이 나누기 오메가로 얻어지기 때문에 이를 대입하면 2파이 루트 k분의 m의 주기가 초기 조건, 위치라든지 속도에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주기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의 보기는 맞는 값이 됩니다. 맞는 결과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제 진폭이나 위치 진폭이나 속도 진폭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주기가 이를 단진동의 등시성이라고 부르죠. 등시성은 초기 조건에 무관하게 주기가 일정함을 의미하는데, 이에 반해서 케플러의 제3법칙의 경우 주기 제곱이 궤도 장반경의 3승에 비례함을 의미를 합니다. 이는 진폭이 달라져도 초기 위치나 궤도 반지름 같은 것이 달라져도 같은 주기를 유지하는 등시성과는 완전히 상충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케플러의 제3법칙은 선형 복원력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고 오로지 힘이 역제곱장, 그러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경우 중력이나 전기력 같은 경우에만 이제 성립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고 답은 기억 니은 4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에너지 보존과 2차원 포물선 운동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D에서부터 어떤 놓아주는 지점 세타까지 내려간 거리를 R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죠. 이에 따라서 놓아주는 지점에서의 속력은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루트 2gr 코사인 세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지표면으로부터 초기 발사각이 이룬 각도는 세타가 되고요.
여기까지의 간격은 r sin 세타이기 때문에 d를 구하기 위해서는 r sin 세타 더하기 v 코사인 세타에 날아간 시간 t, 채공시간 t를 곱해주면 됩니다. 채공시간 t를 구하기 위해서는 v sin 세타의 초기 연직 방향 속도로 발사된 공이 2분의 1 gt제곱으로 이제 내려가면은, 공이 아니라 어린이죠, 마이너스 여기 높이만큼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4분의 r이고 여기가 r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r 코사인 세타니까 4분의 5 빼기 코사인 세타의 r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대입해서 식을 풀어주면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얻는데, 넘겨서 g분의 2로 나눠주면은 이런 꼴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2차 방정식을 풀 때 1차항의 개수에 2가 들어가게 해놓으면은 이제 근해 공식을 쓸 때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얘가 0이 되므로 t는 g분의 v sin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g 제곱분의 v 제곱 sin 제곱 세타 더하기 g분의 2r의 4분의 5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때 잘 보면은 마이너스의 경우 루트 안쪽에 있는 것이 바깥쪽에 있는 것 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음수의 t를 주고, 이것은 이렇게 떨어지는 양의 시간의 해가 아니라 뒤쪽으로 떨어져서 먼저 충돌할 것으로 푸는 물리적인 의미가 없는 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먼 쪽으로 발사된 이후에 떨어지는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를 제외하고 플러스만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제 v를 대입을 해주면은 앞에 g분의 2r의 루트로 묶이고 이제 사인 세타 루트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더하기 안쪽은 이제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g분의 2r 밖으로 나갔으니까 4분의 5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때 잘 보면 1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이므로 여기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를 더해주면은 얘랑 얘가 날아가서 이제 루트 안쪽에 있는 것은 루트 4분의 5 빼기 코사인 3승 세타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대입해서 이제 d의 식을 정리를 해보면 d는 r 사인 세타 더하기 2r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4분의 5 코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4승 세타의 코사인 세타배가 되는데, 이 식을 잘 보면 세타가 4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대입을 하기에는 식이 너무 복잡한데요. 세타가 0인 경우랑 2분의 파이인 경우 살펴보면 2분의 파이인 D 지점에서는 초기 수평 방향 속도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바닥으로 떨어져서 R만큼 D가 R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세타가 0인 경우에는 A에서 발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A점에서는 초기 연직 속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자유낙하하는 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은 루트 2H 나누기 G인데 H가 4분의 R이므로 2R 나누기 4G가 되고, 발사되는 속도는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루트 2GR이 되기 때문에 얘도 심플리 R이 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2분의 파이일 때랑 세타가 0일 때는 모두 D가 R인 지점에 떨어짐을 알 수 있고, 세타가 6분의 파이와 3분의 파이임을 대입하면은 사인 세타는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이 되고, 코사인 세타의 경우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 돼서 이 값을 대입하면 D 나누기 R은 약 2.5, 그리고 3분의 파이일 때는 약 2 정도의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대입을 해보면 이제 A랑 D의 경우에는 R 위치에 떨어지고, B의 경우에는 R의 2.5배, C의 경우에는 R의 2배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A는 D와 같고 C, B가 그것보다 커서 답은 2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삼각함수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값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이제 근사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빠르게 풀 수 있는 전략은 D와 A의 경우 R에 떨어지면 미리 알아야 하고, 그럴 경우에 이제 A와 D가 다른 답은 지울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꼴은 세타가 45도 4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므로 B와 C는 반드시 다른 값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어서 3번과 5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같아질 수 없는 무리수, 루트 안에 다른 수가 들어가는 무리수이기 때문에 B와 C도 서로 같을 수 없고 B와 C의 답이 R이 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A와 B도 다르고 B와 C도 다르면서 A와 D가 같다는 것을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답은 2번밖에 없다는 것도 손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발전기의 유도기전력과 그 다음에 소모전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교류 발전기의 유도기전력은 자속의 시간 변화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서 자속을 시간으로 미분한 것의 마이너스 값이 기전력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자속을 계산하기 위해서 대강의 균일한 자기장을 가정을 하면은 이제 n번 감긴 코일에 b만큼의 자기장이 a만큼의 면적을 가진 코일에 코사인 세타의 각도로 들어오고 있으면 자속은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코일이 회전하고 있으면 세타는 오메가 t로 구해집니다. 이때 b 곱하기 a가 코일 한 감은 코일당 한 고리당 이제 통과하는 자속이 되겠죠. 최대의 자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진폭은 오메가 nba의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이 진폭의 크기가 이제 소모 전력을 결정해 줄 텐데요. 교류 회로에서의 소모 전력은 부하 저항 R에 따라서 R분의 RMS 전압 진폭 제곱에 비례하고 전압 진폭이 되고 제곱이 되고 이거는 ER분의 이렇게 됩니다. 얘는 진폭이고 얘는 RMS 진폭이기 때문에 루트 2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만약에 기억 같은 경우 보기를 보면 전파 발친기 10대를 병렬로 연결하면 부하 저항이 1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소모 전력이 10배가 돼가지고 필요한 전력이 10%의 10배가 되니까 이제 100%가 돼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병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10대를 연결했기 때문에 이제 한 소모하는 저항 자체도 10개가 돼서 하나의 발신기당 소모하는 전력은 여전히 10%로 필요한 것에 한참 못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작동할 수 없는 보기가 되고요. 니은 같은 경우 오메가도 2배, 그 다음에 가문수도 2배가 되기 때문에 전압 진폭이 되는 오메가 nba도 4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류회로의 소모 전력은 로드 저항이 일정하게 부하가 일정한 경우에는 16배가 되고, 따라서 이제 필요한 전력의 160%를 생산할 수 있어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반면 이제 디귿을 보게 되면은 면적을 10배 늘린다는 것으로부터 A가 10배 늘어나면은 오메가 nba도 10배 늘어남으로 이제 기전력이 10배 늘어나니까 소모 전력은 100배 늘어나서 필요한 전력의 1000%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10배 늘리면은 코일의 면적을 그냥 10배만 늘릴 수 있으면은 언뜻 보면 발신기가 작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코일이 10배 늘어나면 회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석 사이를 멀게 두어야 하는데, 이제 어떤 코일의 단면적은 대강의 거리 스케일의 제곱에 비례를 하겠죠. 그렇게 늘어날 텐데 이제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자속은 R분의 1꼴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약 루트 A분의 1로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면적을 10배로 늘리고 그걸 보상해주기 위해서 자석 사이의 거리를 늘리면은 자기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자속을 키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점쌍극자를 가정했을 경우에는 루트 A분의 1로 루트 10분의 1로 기전력이 감소를 하고, 따라서 소모 전력도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 자석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점쌍극자로 보는 게 합당하겠지만, 이제 잘 보면은 코일의 단면적 A가 자석보다 훨씬 크다는 조건도 있어가지고 이제 코일이 충분히 크면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자기선 속의 대부분이 이미 코일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서 코일의 면적을 10배 늘린다고 해서 자속이 10배 늘어난다는 가정도 딱히 맞는 서술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디귿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더라도 기전력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니고, 따라서 확실하게 전파 발신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열기관 문제죠. 열기관은 이제 열을 받아서 역학적 일을 만들어내는 기관을 의미를 합니다. 카르노 기관 같은 경우 다들 친숙하게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스털링 기관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스털링 기관은 등온 과정과 등적 과정을 조합한 과정인데요. 이제 등적 과정을 이용할 때는 기체 부피 팽창이나 수축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받지 않는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때 일을 하게 되는 유일한 과정은 T2와 T1에서의 일인데요. 이걸 먼저 살펴보면 등원 과정에서 기체가 하게 된 일은 PdV를 적분해서 얻을 수 있죠. 이때 P는 V분의 nRT가 되기 때문에 얘를 V1에서부터 V2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nRT ln V1분의 V2가 됩니다. 잘 보면 이제 A 과정이나 C 과정이나 부피 B가 똑같기 때문에 방향만 반대고, 이제 해준 일은 T2냐 T1이냐에 의해서 이제 온도에만 비례하게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해준 일의 비율이 온도비가 되죠. 이때 중요한 성질이 등온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기 때문에 기체가 받아들인 열이 오롯이 기체가 해준 일이 되게 됩니다. 이때 요렇게 계산하면은 플러스 부호가 기체가 해주는 일의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V2가 V1보다 커지는, 즉 팽창하는 과정에서는 기체가 일을 하고 열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A에서는 열을 흡수해서 일을 하게 되고 C에서는 열을 뱉으면서 일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되게 되고, 따라서 기체가 하게 된 총 일은
한 과정 동안 A에서 해준 일과 C에서 받은 일을 빼주면 돼서 NR T2 빼기 T1에 로그 V2 나누기 V1이 되고, 이에 반해서 이제 고열원에서 받은 열은 T2에서 받은 열이 되므로 NR T2의 ln V2 over V1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B와 D 같은 경우는 단열 과정이 아니에요. 카르노 기관 같은 경우 이쪽이 단열 과정이라서 계산하기 편한데 스털링 기관은 B와 D가 등적 과정이기 때문에 일만 하지 않고 열은 이제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때 B에서 뱉는 열이 열 재생기로 가기 때문에 외부 열원에서 열을 받거나 혹은 이제 외부 저열원으로 열을 뱉어내지 않습니다. 열 재생기로 들어갔던 열은 D 과정에서 다시 기체에 흡수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받은 열은 오로지 QH가 전부고, 이를 토대로 열 효율을 계산해보면 QH분의 W이므로 T2분의 T2 빼기 T1, 즉 1 빼기 T2분의 T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카르노 효율과 같은데요. 이는 이제 열기관이 한 바퀴 작동할 때 열원의 엔트로피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고, 기억 같은 경우 열재생기로 방출되는 열량, 열재생기는 잠깐 열을 저장해주는 것이지 열 추가적으로 만들어주거나 하는 장치는 아니기 때문에 B에서 기체가 뱉어낸 열량을 그대로 D에다 다시 돌려주거나 이제 약간의 효율 때문에 좀 잃어버리고 소산되는 열을 제외하고 D로 돌려줄 수는 있어도 이제 더 열을 보태서 D에다 보내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D에서 흡수되는 열량이 B보다 작을 수는 있어도 이제 기억의 보기처럼 기체가 뱉어준 B에서 열량보다 D에서 기체에 돌려주는 열량이 더 클 수는 없지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D극 같은 경우 이런 스털링 기관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B가 뱉어낸 열량이 오롯이 다시 다 D로 다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열재생기가 충분히 큰 연료량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D극은 작아야 하는 게 아니라 커야 되기 때문에 틀리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마찰 용접 문제입니다. 마찰 용접은 운동 마찰력에 의한 일률로 금속을 녹이는 용접 기술인데요. 이제 초음파 용접이라고 보통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소노트로드라고 하는 어떤 스피커 같은 전극 같은 것을 붙여 놓으면은 위아래로 아주 빠르게 진동하면서 실제로 금속이나 플라스틱 등을 녹여서 용접하는 데 쓰이는 기술입니다. 자, 운동 마찰력은 μn으로 일정하죠. 정지 마찰 한계를 넘기만 하면은, 그때 이제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소노트로드의 변이는 y 방향으로 사인파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이때 올라갈 때는 A, 내려갈 때 A, 올라올 때 A의 변이를 가지게 되어서 이제 총 변이는 한 주기당 0이 되는데 이동 거리는 한 주기당 4A만큼 이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단위 시간당 F번 진동함으로 이제 단위 시간당 총 이동 거리는 4AF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일정한 운동 마찰력 μn을 곱해주면은 운동 마찰력이 이제 해주게 되는 일률이 되겠죠. 이게 주변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속도인 카이 ST 사승과 같아지게 되면 그 평형 온도 T로 주변이 가열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μ를 키우거나 n을 키워가지고 혹은 f를 키워가지고 운동 마찰력이 해주는 일률이 커지게 되면 주변으로 더 빠른 속도로 열이 빠져나가야지만 열 평형을 이룰 수 있게 되므로 평형 온도 T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원하는 평형 온도는 금속에 녹는 점 2000켈빈이 돼야 되겠죠.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직 항력 n이 4A μ F분의 카이 S, T 사승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대입해보면은 10의 11승 카이는, 그 다음에 S는 10제곱미터, 그 다음에 T는 2000의 사승이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0.00001이죠. 10의 3승, 그게 이제 A가 되겠고요. 뮤는 0.5라고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F는 100Hz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 대입해보면은 4 곱하기 0.5분의 이제 16이 되겠죠. 2의 4승이니까. 사실 여기서 답이 8000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을 마무리해보면은 10의 10승에다가 1000의 4승이니까 10의 12승 이렇게 되고, 여기는 아래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8이고요. 얘는 계산해보면은 10의 3승이므로 8000, 즉 4번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 문제입니다.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플랫 스페이스 타임, 그러니까 휘어지지 않은 평평한 시공간에서는 빛이 속도가 어디서나 일정하고 직진한다는 것인데요. 빛의 직진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이제 상대성 이론의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때 잘 보면은 광원에서 P를 향해서 쏜 빛이 Q에 도달했다고 했죠. 그런데 상대론에서는 플랫 스페이스 타임, 즉 관성좌표계라 하면 뭐냐면은 이제 멈춰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관찰자,
그런 좌표계를 얘기를 하죠. 거기서는 항상 빛이 직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B가 탄 버스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거나 멈춰 있으면은 광원에서 P로 빛을 쐈으면 항상 P에 빛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빛이 Q에 맞았다고 했죠. 이를 생각해 보면은 광원이랑 P가 있고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을 해가지고 광원과 P가 있는 위치로 간다고 했을 때 빛이 이렇게 발사가 됐는데 버스의 속도가 더해지면은 이제 빛이 이렇게 쭉 가서 버스가 이렇게 가 있으면은 빛은 이제 안쪽에서 봤을 때도 바깥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빛이 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안쪽에서 보면은 버스가 이만큼 가고 P도 이만큼 가가지고 결국 빛은 직진해서 광원으로부터 P까지 초기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버스가 가속을 하고 있으면은 빛은 이제 바깥 관찰자에서 보면은 항상 똑같이 이 방향으로 직진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 방향 순간 속도대로. 그러면은 버스는 만약에 버스가 가속을 하고 있으면은 버스가 좀 더 가 있을 것이고 버스가 더 가 있으면은 버스 입장에서 빛은 원래 떨어져야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보다 좀 더 왼쪽으로 가 있을 것이고 버스가 감속을 했다면은 원래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던 것보다 오른쪽으로 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실험 결과 검출기 Q, 즉 P의 왼쪽에 있는 곳으로 빛이 맞았다고 했으므로 버스는 플러스 X 방향으로 가속 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은 버스가 이제 앞쪽 방향으로 속도를 가지나 뒤쪽 방향으로 속도를 가지냐에 무관하게 버스의 가속도의 방향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이제 니은같이 버스의 속도를 제시하는 것은 틀렸다고 할 수 있고요. 기억은 버스의 가속도를 언급을 했지만 이제 플러스 X 방향으로 버스가 가속을 해야지 빛이 검출기 Q로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X라고 해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이때 관찰자 A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 관성좌표계의 관찰자이기 때문에 광원에서 발사된 빛은 항상 직진해야 되고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고 리엘 같은 경우 관찰자 B는 가속하는 좌표계에 있기 때문에 비관성 좌표계입니다. 따라서 광원에서 발사된 빛은 휘어지게 되고 디귿 리엘이 맞아서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소자 문제지요. 반도체 소자는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 같은 소자는 PN 접합을 이용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PN 접합 같은 경우는 이제 진성 반도체,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같은 것보다 전공, 양공이 하나 더 있는 경우를 이제 포지티브하다고 해서 P, 그 다음에 전자가 좀 더 있는 경우를 네거티브하다고 해서 N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형과 N형 같은 경우를 붙여놓으면은 가운데 공핍층이 생기면서 굉장히 신기한 성질을 띠게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성질은 P방향으로 전류를 흘렸을 때 N방향으로 전류가 나오는 건 가능한데 N방향으로 전류를 흘리면은 P방향으로는 전류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성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부르고 전기를 한 방향으로,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흘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P로 전류가 들어가고 N에서 전류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순방향 내지는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순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야지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트랜지스터는 거기다 좀 더 응용을 해서 P, N, P 내지는 N, P, N 꼴의 정션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류 신호를 증폭하는 장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트랜지스터의 역할은 베이스에서 에미터 사이로 흐르는 전류를 증폭해서 컬렉터에서 에미터 사이로 흘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PN 접합의 성질상 에미터로 전류가 들어가서 베이스로 나오게 된다면 항상 에미터는 이제 P형, 베이스는 N형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고 만약에 에미터가 N형, 베이스가 P형일 경우에는 베이스로 전류가 들어가서 에미터로 나와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PNP형과 NPN형 트랜지스터는 들어가는 전류의 방향이 다른데요. 기억 같은 경우 보기를 보면은 에미터 쪽의 전위가 베이스보다 높도록 전압이 걸려 있다고 했으므로 이제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전류가 흐름을 알 수 있고 P형이 에미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는 N형이 되고 컬렉터는 P형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 베이스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전류를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전류로 증폭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리상 IC가 IB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디귿 같은 경우 이 회로에 베이스 단자에 교류 신호를 입력해서 증폭을 하려면은 교류 신호의 중요한 성질은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위아래로 이렇게 바뀐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근데 PN 접합에 또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PN 접합 같은 경우 전압에 따른 전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켜질 수 있는 턴온 전압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전압이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은 전류를 흘려보낼 수 없다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값은 이제 반도체 종류에 따라서 0.7V 실리콘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0.3V,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 갈륨 비소 이런 것들이면은 빛의 파장에 맞게 이런 정도의 에너지를 가져야지
이 정도의 전압을 가져야지만 이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그냥 최소한 0V보단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교류회로 같이 시간에 따라서 진동하는 전압 진폭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경우에는 증폭을 할 수 있지만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제 음의 전압이 들어오면은 방향을 바꿔서 전류 신호를 증폭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선 증폭을 못하고 오로지 순방향 신호들만 증폭을 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나와서 교류 신호를 증폭을 할 때 신호에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바이어스 전압이라는 걸 걸어주는데요. 바이어스 전압을 걸게 되면 교류 신호가 시간에 따라서 평균이 0인 전압을 가지는 게 아니라 평균이 0보다 큰 어떤 값을 가지고 턴온 전압보다 모든 시간에 항상 더 크게 돼서 트랜지스터가 항상 켜져 있는 구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바이어스 전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VB가 0보다 큰 값이 돼야지 이제 전류 신호들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이제 값이 크거나 작아지더라도 방향은 항상 일정하게 흐를 수 있는데 VB가 0이 되도록 하면은 사인파 꼴의 전압 신호가 들어옴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교류회로의 파형이 왜곡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VB는 항상 0보다 큰 값으로 턴온 전압보다 충분히 큰 값으로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